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이 문화 충격은 정치와 문화, 경제 등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오늘도 저희 주영석 기자 그리고 원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핫했죠. 네.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 상회했는데도 장외 거래소 폭락했다가 메이크업을 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말라 해리스 대선 출마 이후 드디어 첫 인터뷰. 그리고 한인업체 떼절도 사건, 전염병처럼 번지는 조직적 절도 범죄 등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핫했어요. 들었다 놨다. 그렇습니다. 예. 엔비디아. 우리는 이곳 서부에서 네.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장마감이 일찍되잖아요. 그렇죠. 네. 1시에 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 2시쯤에 1시 네. 20분쯤에 있었고 젠슨 왕의 이제 그렇죠. 발표는 한 2시쯤에 있었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일을 하면서 사실 모든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장외 거래에서 폭락을 했고 예. 그래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 또 장이 열렸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은 예. 상황입니다. 그럴 것이 저희가 계속 이제 저희도 보도국이고 하니까 네.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네. 있지 않았습니까? 장외거래에서 한 번에 9%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한 네. 번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오늘 완전히 정말 폭망이구나. 완전 폭락장이 되겠구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 2위인가요? 2위였다가 지금 밀렸어요. 3위로 밀렸는데 예. 그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망하게 되면 다른 주들도 다 떨어질 그렇죠. 거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선방 중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사실 그 실적 발표일 때 항상 중요한 게 실적, 그러니까 그 지나온 그 한 분기 네. 동안 그렇죠. 3개월 동안의 실적이 어느 정도였냐, 네. 그리고 가이던스, 앞으로 이제 전망. 미래의 네. 전망. 그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데 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그랬었죠. 전망치를 상회했죠. 상회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길래 가이던스가 안 좋은가? 근데 가이던스도 젠슨 왕 CEO 발표를 보면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건 어제 장외거래에서는 정말 폭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본다면 오늘도 지금 현재 보면 엔비디아만 어찌됐건 마이너스예요. 다른 빅텍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전부 다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인데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쪽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대가 굉장히 컸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실적이 좋았고 가이던스도 나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투자자들이 기대한 건 그 이상이었다. 네. 근데 사실 그 기대라는 게 결국 전망치인데 전망치가 월가에서 정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그런 전망치도 좀 객관화해가지고 그런 월가 전문가들이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내놓는 전망치를 상회하면 그건 굉장히 잘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엔비디아는 좀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월가에서 내놓는 그런 객관적인 전망보다도 일반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전망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전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의 거품론도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FOMC에서 거의 99.99% 아니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확실했는데 이제는 0.25% 스몰 컷이냐 아니면 0.5% 포인트 그렇죠. 빅컷이냐만 남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전망치가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이 좋은 것도 금리 인하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네.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그때 가서 0.25 내렸다. 근데 주식시장에 별로 이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네.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됐고요. 이미 반영됐고. 그래서 네. 금리나 발표가 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좋으려면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B컷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0.5라든가 맞아요. 0.75가 나온다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죠. 또 조심해야 될 건 연준이 0.75까지 자이언트 컷까지 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경기 침체에 근접했거나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거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 테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0.75까지 내릴까. 그래서 오히려 0.75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제가 그 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온 걸 좀 네. 살펴보면요. 그 EPS가 0.68로 예상인 0.64를 앞섰습니다. EPS는 그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입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기업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이제 나눈 값이 그 주당 순이익 earning per share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주주들이 그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각 주식이 얼마나 그렇죠.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 알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전망치를 넘어섰으니까 상회했으니까 좋은 성적이고 매출이 263억 달러가 나왔어요. 예상치가 25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것을 한 13억 달러 정도 앞섰으니까 이거 상당히 좋았고 마진율도 75.7% 예상치가 75.5%였습니다. 역시 상회했어요. 네. 3분기 기대 매출이 325억 정도였는데 예상은 319억. 역시 예상치를 넘어섰고 3분기 기대 마진율이 예상이 75%였는데 74.4%.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기대 마진율 정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전망치를 앞섰고 거기다가 네. 이제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 한다고 또 발표하지 예, 않았어요. 맞아요. 이건 또 굉장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그 뉴스만 그럼에도 놓고 보면.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선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고 선반영된 부분만큼의 어떤 기대치를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실적 가지고는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 네, 뭐 그런 자사주 점을 매입은 진짜 호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그렇죠. 500억 달러 예. 규모인데다가 그렇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예. 건 그만큼 자기 회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기 있다는 때문에 거죠. 네. 하는 건데 네. 좀 강공 드라이브로 나가서 이거는 자기들이 실적이 이제 좋을 거니까 이렇게 네. 세게 나가나 보다. 그래서 기대를 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생각보다 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산업이고 지금도 물론 좋지만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거품이 낀 게 아니냐는 네.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만큼 선반영이 어마어마했고 따라서 어제 발표된 실적은 대단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선반영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네.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사실 할수 있겠습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사실 데이터 센터 레비뉴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레비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제 그 수익원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지금 전망치를 넘어섰단 넘어섰어요. 말이에요. 네. 굉장히 넘어섰죠. 네. 네. 그리고 게이밍 레비뉴도 그렇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 장외 거래에서는 이제 폭망을 하고 말았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사적- 오늘 들어와서 현실 거래에서는 뭐 선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네. 어제 장외 거래 하락세에 봐서는 뭐 한 10% 이상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걱정했는데 지금 3.85%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다. 주당 120달러 77센트 정도 그러니까 120달러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어제 장외 거래의 그런 어떤 폭망세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빅테크,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들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Magnificent Seven이라고 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2.84%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아마존이 1.58%가 오르고 있고 구글도 0.93%가 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 애플, 마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 빅테크들은 전부 다 지금 상승세고 근데 엔비디아만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어찌됐건 오늘 한 4% 가까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시총 2위였는데 이제 시총 그 3위로 밀렸습니다. 그렇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1, 2위고요. 네. 3위가 이제 그 엔비디아가 됐는데 뭐 시총 2위에서 3위로 밀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네. 오늘 좀 괜찮지 않은가. 정말 그런 말씀 생각이 그대로 듭니다. 선방이에요. 선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주일치를 보면 지금 사실 어제 장외 거래에서 일주일치 등락폭이 거의 10% 마이너스 네, 10%였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5%대로 이제 지금 많이 축소를 했고 대신 또 한 달치 이제 이 오며 가며 등락폭을
보면 오히려 11% 올랐다. 네. 예,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굉장히 말씀 그대로 주 기자님 말씀대로 선방을 했구나. 선방했고 그리고 이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장주가 사실 좋으면 덩달아 다른 다 주식도 같이, 올라가고 예, 나쁘면 또 혜택을 덩달아 받죠. 내려가는데 오늘 보면 엔비디아가 대장주까지는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 게 그렇죠. 엔비디아는 하락하는데 다른 그러니까 주들은 계속 올라가요. 이런 쑥쑥. 적이 거의 처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암 같은 경우는 지금 6.61%가 지금 아주 네. 급등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어서 이 뭔가 그 엔비디아와 다른 주식들이 좀 분리되는 듯한 느낌도 지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조금씩 더 객관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어제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웬만한 실적 발표 결과 또 가이던스를 내놔 가지고는 이제는 만족시키기가 성에 어렵다는 안 거죠. 찬다. 네, 그게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투자자들도 두 번 세 번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엔비디아가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홀드하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가 이 많은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예. 걸 느낄 것 같아요. 느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뭐 기관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대로, 개미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들대로 상당히 좀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타겟 프라이스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것도 관건이에요. 네. 네, 지금 목표 주가가 뭐 많게는 뭐 250에서 뭐 300 뭐 이렇게 책정된 데도 있고. 네. 네, 뭐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뉴스들은 다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뉴스들은 다 좋은데 혼자 지금 내려갔고 한 거는 그걸 반대로 보면은 네. 다른 기술주들보다 훨씬 더 급등했잖아요. 그 동안에 네. 그 매출 네. 매출액 증가율이. 근데 보니까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은 그 전망이 조금 안 좋은 수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매출액 증가율이 2025년 2분기에는 122%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80.7%, 4분기에는 63% 이렇게 내려간다는 그런 전망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좀 맞아요. 주식을 좀 많이들 뺀 게 아닌가 그럴 수 그런 있어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투명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경제는 그걸 가장 좋아하고요. 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투명성이죠. 근데 지금 불투명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그 연설에 의해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그렇죠. 단행하는 건 확실한데 0.25냐 0.5냐 그 빅스텝이냐 아니면 자이언트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네. 있는데 대선에서 지금 뭐 카말라 하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한 접전을 펼치고 있어서 누가 될지 알 수 없고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에 좀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고 그리고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전쟁 같은 그런 또 사실 그런 전쟁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연준이 나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해외 전쟁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 국제적인 변수, 또 경제적인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쉽지 않고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분명히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 그 주식 투자하는 그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방어를 이제 끝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시중에 돈을 좀 풀어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즘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네. 위축돼 있고 뭔가 경기가 기대만큼 지금 잘 흐름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그 제롬 파웰 의장도 이번 그 잭슨홀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뭐 방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또 다른 그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금리 인하 들어가는 게 또 경기 침체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마냥 우리가 호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점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상당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단순하게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조금 더 많은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현명한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이제부터. 안목이 왜냐하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연준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이 됐다. 그래서 9월달에 한 번, 그리고 11월달에 한 번 해서 올해는 2차례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주식 시장에는 선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제가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얘기했던 건 다음 이제 금리 인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10월에는 FOMC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8번 있잖아요, FOMC가. 하반기에 그 10월에 FOMC가 없어서 9월에 있고 이제 11월에 있는데 9월에 만약에 0.25% 포인트만 인하한다면 10월에 없지만 결국 10월은 그냥 동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0.5% 포인트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따지고 보면 9월에 0.25, 10월에 0.25 이렇게 인하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0.5 인하를 빅스텝으로. 계속 내려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9월에 0.25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봐도 뭐 미래는 사실 뭐 말씀드리기 쉽진 않지만 그렇죠. 9월 FOMC에서 0.25% 포인트만 금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실망할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이미 기정사실화 됐는데 0.25는 미니멈이잖아요. 예, 미니멈이죠. 미니멈이기 그거는 때문에 이미 예, 다들 그 정도는 뭐 다 반영이 네. 됐고 아마 최소한 0.5까지는 예상들을 할 것이고 0.75는 사실 그거는 좀 너무 한 번에 큰 인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 오히려 대부분은 0.5 정도 예상하고 0.5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지 네.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히려 네. 0.25가 나오면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대치는 0.5에 맞춰서 네. 지금 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11월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많은 지금 시장의 그 변동성이 예상이 있어요. 된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저희가 지금 그 아까 뭐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엔비디아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사실은 원래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블랙웰 생산을 네, 블랙웰 생산. 예,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거를 어제 얘기했죠, 많이. 예, 올 3분기 출하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밀리면서 또 그것이 또 엔비디아 주가에 네, 영향을 반영이 미친 되고. 것이 네. 아니냐. 그래놓고 젠슨 왕 CEO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블랙웰은 인크레더블 하더라, 놀랍더라. 인크레디블 그 한마디 썼더라고요. 했는데 예. 말도 안 되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녹화를 이 목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금요일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내일이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하루 사이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네.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어찌됐건 지금 현재 8월 말이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9월이 되고 또 10월, 11월 되면서 대선이 있게 되고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더군다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어떻게 해야 자기들의 선거 결과에 유리할 것인가 이런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흐름과는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정상적인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또 다를 수가 있다. 물론 연준이 독립된 기관이고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통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정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뭐 오마의 현이라 그러죠. 저기 워런 워런 버핏이 버핏. 네, 지금 계속 현금화를 하고 현금화하고 있는 있어요. 것도 네. 앞으로 지금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 할 것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애플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굉장히 많이 뭐 팔았죠. 사실 네. 아까 저희가 잠깐 초반에 네. 얘기했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처분한 네. 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에 좀 대비를 하는 대비한 것이 거예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고 맞아요. 사실 애플은 뭐 워렌 버핏이 워낙에 애플을 가장 좋아했었지만 좋아해요. 원래 근데 애플도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렌 버핏이 철칙이 IT는 안 사는 거였는데 IT를 믿지 않았는데 애플에 대한 사랑이 네. 컸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파는 이런 물건이 그렇죠. 보여가지고 보여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제조업이라서 네. 탔다 그랬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근데 그거를 지금 절반 이상 팔았죠. 근데 사실 뭐- 절반 이상 예, 팔았어요.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뭐 애플의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단물 다 빠졌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약간 그런 생각까지 저도 그래서 되게 애플과 하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처분한 거는 느낌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네. 게 애플을 먼저 처분했고요. 먼저 처분. 그리고 그
애플의 대주주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의 대주주인데 거의 반 이상을 지금 처분했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 네. 물론 그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분을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차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평소 본인이 그렇게 가장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그렇게 계속 입만 열면 칭찬하던 맞아요. 애플 그렇죠. 주식을 네. 그렇게 많이 처분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나왔어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이완 기자 말씀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체보다 어떤 문제가 있는 네. 게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은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자기가 볼 때 괜찮은 주식을 좀 싼 가격에 주셔야 되겠다. 이제 네. 그러기 위해서 실탄이 필요하니까 예. 실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좀 처분하지 않았나 그런 사실 느낌이 뭐, 있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처분한다 해서 망하진 않으니까. 아,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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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혀 아니기 기술주 때문에. 중에서 오늘 저기만 내려간 거잖아요. 엔비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중에서. 근데 그 보니까 엔비디가 지난 5년간 3,700% 이상이나 이렇게 올라가지고 약간 리얼리티 체크? 그렇죠. 뭐 그런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한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 명목이겠죠. 예, 그래서 초창기에 이 엔비디아의 어떤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 초창기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다 밀리어네어 이상이 네.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제 주위에 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는지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뭐 여튼 뭐 주식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을 사는 것도 내 마음이지만 책임을 지는 것도 우리라는 거. 그렇죠. 개개인이라는 맞아요. 누구 거. 탓할 수가 네, 없어요. 항상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죠. 네, 네. 뭐 이것도 핫한 뉴스예요. 이 카말라 해리스 대선 네. 출마 이후에 드디어 첫 인터뷰를 했다. 네.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하는데 자 이제 카말라 해리스로 이제 정격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되게 네. 진짜 올해가 독특한 해예요. 그 여느 대선 해에 비교할 때 뭐 트럼프는 총 맞고 뭐 되게 좀 평소에 벌어지지 않는 정말 일들이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방송이 나간 시점에는 아마 이미 방영이 됐을 겁니다. 그 인터뷰 결국 39일 만에 출마 39일 만에 첫 번째 인터뷰를 가졌는데 지금 방송 중에 아직 안 가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도 이제 지금 말이 많아요. 왜 그 혼자 단독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팀 월즈 월즈랑 같이 부통령 나가죠. 후보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네. 이제 공화당이 계속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렇게 없냐. 왜 또 혼자 인터뷰를 안 하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하다가 막히면은 팀 월스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렇게까지 지금 그럴 수 공격을 있죠.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막힐 때마다도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 왜 이걸 못 하냐? 나는 저 이렇게 이거 맨날 하는데. 방송 용어로 마가 뜬다 그러죠. 마가 네. 뜰 때 이제 메꿔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얘기한 게 그녀는 똑똑하지가 않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유능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공약도 번복을 하고 화석 연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예전에는 얘기하더니 이제 다시 그 활성화하겠다 그러고 장벽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트럼프 장벽. 근데 지금은 장벽 위에서 세우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번복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답을 못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맹공을 가했습니다. 이거 한번 다음 장면 볼게요. 네.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션 데이비스라는 분은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계단 핸들러죠. 비행기 탈 때 계단 올라가 옆에서 넘어지고 부축해주는 그랬잖아요. 사람. 예.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주는 도우미가 없이는 어디 차에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탄다.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는 이제 그 팀 월스가 그런 도움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카말라 해리스는 CNN 그것도 CNN 기자하고도 인터뷰가 안 된다. 치욕적이다 이렇게 했고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예, 그다음에 아비게일 잭슨이라는 사람은 카말라는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해야 된다. 생방송으로 기자가 편집하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인터뷰 몇 시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시 30분이에요. 네. 1시 30분. 방영 시간이 밤 9시, 6시예요. 그러면은 밤 이거 저 CNN이 분명히 이건 편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생방송으로 안 해 이거를? 그걸 5시간이면 충분히 또 편집할 시간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짜고 친 고스톱이다. CNN이 또 통수하려고. 그리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생방송을 저렇게 두려워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나오죠. 군 통수권자가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팀 월스 없이. 그래서 뭐 걸 파워 얘기하는데 여성 그 파워를 보이라는 얘기고 다음 장면 네. 보겠습니다. 제프 블레이하라는 분은 야 이거 합동 인터뷰 웃긴다 그런 겁니다. LOL 그 Laughing Out Loud 약자죠.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혼자서는 둘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도 왜냐하면 인터뷰 안 하는 게 그 팀에서 맡고 있다는 거죠.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 베이비시터처럼 이렇게
누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후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있죠. 예. 첫 번째 인터뷰, 단독 인터뷰는 언제 할 거냐? 영원히 안 할 거냐? 네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하나 더 있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맹공을 가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도 막힐 때 팀 월스가 대신 대답해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물론 뭐 말 잘하고 청산 유수처럼 말 잘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조지 W 부시도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인터뷰 같은 거 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달 넘게 40일 가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은 거. 그리고 겨우 했더니 그것도 CNN 가장 친민주당 성향에 강한 CNN 그 중에서도 그 진행자 중에서도 또 친민주당 성향이 더 강하게 드러내는 데이나 배시가 또 진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동 인터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저희가 이 X죠? X예요, X인가요? X. 네, X 댓글을 이제 좀 봤는데, 네. 네, 이게 보면은 이 5장을 보여드렸는데. 봤을 때 좀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닌가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저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부인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뭐 카말라 해리스 본인이 이런 그 언론 인터뷰 라이브로 하는 그 사전에 뭐 스크립 없는 이런 단독 인터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되도록 하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좀 민주당 분위기가 그러지 않은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효석 기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민주당 그 어떤 당 전체적으로 카말라 해리스의 이런 인터뷰를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1차 TV 토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디베이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뭐 말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노쇠화한 것을 숨길 수가 없었고 뭐 그래서 망했지만 어찌 됐건 민주당은 트라우마가 걸릴 것 같아요. 그 토론이 너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갑자기 후보를 교체했겠습니까? 이건 참 전대미문의 일인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노이로제가 걸렸고 굉장히 그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닌가. 자칫 카말라 해리스마저도 언론에 노출시켰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안 좋은 결과라도 나온다면 후보를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못 바꾸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남지도 때문에. 않았고, 그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낙 고령이어서 누가 봐도 좀 힘든 모습이었고, 그래서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카말라 해리스 바꾸는 건 명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좀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여론조사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뭐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상당히 열세였던 것에 비하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그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이제는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 뭔가 압도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그냥 살려가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설사 지금 뭐 우리가 X에서 봤듯이 저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도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표를 잃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반트럼프 표를 우리가 다 결집시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괜히 쓸데없는 모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표를 또 잃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후보를 찍진 않는다 하더라도 또 실망해가지고 뭐 기권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게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앞서가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뭐 욕을 약간 먹더라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단점이라고 본다면 과연 그렇게 안심할 만큼 지금 앞서가는 건가? 특히나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경합주 상황이 좀 더 미묘해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확실하게 이겼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도 본인이 미국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좀 몸을 사리는 건 아닌가 하는 사실 뭐 그런 좀 걱정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역전이 됐죠.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경합할 때는 경합주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텃밭에 가서 유세를 할 정도로.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뉴저지 역전됐어요. 가고 막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 예. 상황이 역전된 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와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고, 그리고 해리스는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우위를 보이고 러스트 있고, 벨트죠. 예,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가 지금 동률을 기록 중이다.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이 카말라 해리스 말씀 그대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헛발질할 필요가 없죠. 당분간.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도 그 관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좀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조 바이든이 그 정도로 그 못할 정도로, 거라고는 예.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힐러리 클린턴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다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율이 앞섰어요. 경합주도 그렇고 전국 지지율도 그렇고 2016년 대선 사이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트럼프가 모든 경합주 다 이겼어요. 그래서 306명의 선거인단을 쓸어 담았는데 근데 개표 방송 시작하기 전만 해도 다 힐러리가 이긴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렇죠. 다 그렇게 저도 그 그렇게 생각-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네. 92% 이상 예.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 그랬는데 모두가 그렇게 예. 생각했어요. 근데 초반에 모두가. 승부가 갈렸어요. 거의 한 그 개표하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그 갈려가지고 그 충격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전국의 받았죠. 그 힐러리 민주당 클린턴 지지하는 쪽이. 분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예. 눈물 흘리고 이런 분들 지금도 생생히 예. 기억납니다. 근데 저는 그 같아요. 제가 민주당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면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민주당 유권자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인터뷰를 왜 안 하느냐? 상식적으로. 그래도 한두 번 무슨 얘기하는지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를 결국 했는데 생방송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녹화로 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건 제가 볼 때 이거에 타격을 저는 이미 준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이 뉴스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래서 그리고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경합주에서 이렇게 박빙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그죠, 하지만 그건 공통적인 예, 의견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 리얼 클리어 그 평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좀 더 앞서는 주가 많습니다. 카말라보다. 물론 아까 러스트 벨트 쪽에는 카말라가 좀 이제 그 선전하고 있지만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앞선다면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왜 쐐기를 못 박느냐. 그렇다면은 그리고 토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갑자기 와서 느닷없이 룰을 바꾸자고 했어요. 막 이제 임박하니까 음소거 버튼부터 해가지고 음소거 얘기는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걸로. 한도 합의 안 네, 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카말라가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 이것도 결렬시키려고 하는구나.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토론도 결렬시켜가지고 그 토론 없이 이렇게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터뷰도 피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사실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석 연료 얘기하고 이제 장벽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카말라 해리스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공화당 텃밭에 있는 또 유권자 표심을 네. 좀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고. 근데 과거에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번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가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다 대처를 못 할 거다. 그렇게 의견을 그렇죠. 모으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공화당 진영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바이든 정책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도 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민주당을 보면 사실상 지난 16년 동안 12년을 집권했어요. 트럼프 4년만 빼고 오바마 8년 플러스 바이든 4년. 대부분이 이렇게 민주당 정책으로 펼쳐진 겁니다. 미국을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할 때 물론 방향은 트럼프를 향해서 비난한 거지만 4년 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안 된다는 거는 결국 바이든 정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 정책을 이대로 4년간 더 펼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이든 정부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새 정책, 새 공약들 지금 바이든 공약들하고 다르잖아요. 이 내용들이 장벽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화석 연료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싶으면 당신이 지금 부통령 아니냐. 지금 조 바이든이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휴가 갔어요. 또 조 네. 바이든이. 델라웨어 해변가에 또 휴가 갔는데 갔죠. 그러면 펼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저는 뭐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보내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그 연로하신 분이 건강도 안 좋은데 이제는 좀 쉬어라. 쉬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고령이시죠. 네. 근데 어찌 됐건 카말라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했다. 예, 머리가 없는 사람은 바 아니고. 익셈은 통과했으니까. 네, 네. 바이그잼은 통과했고, 근데 이제 근데 첫 뭐 번째- 한국도 그렇지만 이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이 머리는 좋은데 그런 공부라는 게 대체적으로 암기 위주예요. 암기죠. 달달달 네.
정도는 암기여서 예. 머리가 좋은 건 분명하고 아마도 공부머리는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머리와 또 이 사회적인 틀리죠. 활동을 잘하고 이런 머리는 또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마 공부머리는 좋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머리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네. 해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관리하는 거라면 너무 좀 지나친 관리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본인이 어찌됐건 후보자니까 본인이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네. 생각을 가다듬어서 좀 나서야 될 땐 나서야 되지 않은가 싶고 그 앞서 원영석 기자 말씀대로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네. 있고 그래서 서부와 동부가 다르고 남부가 다르고 중부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뭐 블루 스테이트라고 해도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가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다르죠. 있고 이익이 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특정 당의 후보라고 해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주장해서 박수 받을 소리를 펜실베니아 가서 똑같은 소리 하면 박수가 아니라 야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카말라 해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미국 정치인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 거. 예,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빨이 아니고 그런 거는 말재주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함. 솔직함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의 철학이라든가 나의 소신은 이런 건데 그렇지만 또 이 주름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는 이런 산업을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하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는 이 주에 안에서는 뭐 인정을 하겠다든가 다만 한시적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기간 동안에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다 주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더 열심히 좀 그런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든가 뭐 이렇게 진심 어린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걸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카말라 맞아요. 해리스가. 네. 그러면 근데 뭐 공격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다 비슷한데 그런 걸 쉽게 못하죠.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막 주장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회피한다거나 아주 말을 뭐 돌린다거나 이러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언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그 랠리만 나오잖아요. 랠리만 일방적으로 하죠. 주장하는 랠리만 하죠. 네. 랠리만 하기 때문에 랠리 들으면 다 좋은 소리만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런 랠리에 대해서 기자들의 이제 질문이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건데 네. 그런 질문을 안 받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랠리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예. 끝낼 수는 이 캠페인을 끝낼 수는 없을 거라 보고요. 결국은 본인이 오히려 좀 뭔가 리드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각도 알리고 검증도 받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런 카말라 생각이 해리스 맞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왜냐하면은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공격할 거 많거든요. 예, 네. 지금 뭐 제이디 벤스 또 그 얘기 나왔죠. 그 뭐죠? 아이 없는 부모 뭐 네, 그 얘기를 과거 또 발언, 했고요. 과거 예. 발언 얘기하는 거죠. 계속 지금 과거 발언이 자꾸 회자가 네. 되니까. 회자되니까 네. 싱글맘이 회자되고 있고, 뭐 예, 캣맘이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그런 공격할 거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뭐 공격도 안 하고 그렇죠. 수비도 안 하고 지금 뭐 지금 하는지 이제 모르겠네요. CNN 인터뷰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5대5 수준으로 서로 얘기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옆에 티머스가 있어도 최소한 라이브로 한다 그러면 예.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걸 또 녹화 라이브도 방송. 아니고 녹화로 녹화 방송이라는 건 예. 좀 이건 문제가 아닌 있고 것 또, 같아요. 또 문제가 더 가장 되는 게 팀 월스는 단독 인터뷰 한단 말이에요. 혼자로. 그럼 부통령은 할 수 있는데 부통령 후보는 근데 대통령 후보는 못 한다? 이게 뭐가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차라리 대통령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부통령 후보가 나와서 여기저기 인터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대선 후보다 근데 부통령 후보가 더 많이 여기저기 그 언론들이 나온다? 그거는 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 돼요. 카말라 해리스는 거의 내내 장벽 반대인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는 찬성하고 그러는 건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진짜 카말라 해리스가 랠리에서 얘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언론들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팍스 뉴스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NPR 오늘 그
그 공영 방송,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도 공영 라디오 방송. 네. 그 조금 부정적으로 썼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드디어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는 좀 그 굉장히 프레셔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피해 왔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볼 땐 카말라 해리스는 이런 걸 피하면은 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정말 이거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조 바이든이 인지력 문제, 고령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4년 전에는.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젊잖아요. 59세고. 그런 그 인지력 문제하고는 차원이 고령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빨리 벗어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도 지지율이 요새 오르고 있는 거는 허니문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구글링 쳐보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 카말라는 다 긍정적인 기사, 트럼프는 긍정적인 기사를 찾기 힘들고 다 부정적인 기사. 그것 때문에 이제 잘 버티고 있는데 계속 저러면 제가 볼 때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서도 실망한 사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입을 닫고 있는 건 분명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카말라 해리스가 정말 말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다음에 겁낼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대로 나가면 안 되는데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을 잘한다 못한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말하는데 뭐 대대대거리고 이렇게 못하는 네, 그런 게 그 아니라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대통령, 부통령 이런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조율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떨어진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계속 검사였어요. 검사였고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래서 그렇죠. 평생을 법조인으로 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인은 사실 말장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그 검사로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말의 무거움이 굉장히 그렇죠. 무겁죠.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는 그냥 무슨 말을 더듬고 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정치적인 네. 수사라든가 그런 거를 잘 못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는 또 머릿속의 철학과 다른 부분의 얘기를 하는 걸 힘들어하는 성향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인들이 막 말을 바꾸고 그렇게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건 결국 조율이잖아요. 조율이 네. 결국 정치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저와 이황 기자와 원영석 기자 3명 있지만 3명 다 생각이 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네. 따라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이제는 좀 나서가지고 그런 어떤 조율하는 면도 좀 보여주고 팀 월스 부통령은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팀 월스가 대통령 후보 같고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카말라 안 해리스 좋은 거죠. 후보가 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사실 않겠는가. 뭐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 2020년 때 제가 볼 때 그 아, 카말라 그때도 해리스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 네. 대선 후보로서 처음에 좀 그래도 괜찮은 후보다라고 하다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털시 경선 게버드한테 때, 공격을 예. 받고 그 제대로 쩔쩔매는 대처를 모습이 못했어요.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 그 토론의 약한 모습을 그때 근데 뭐 보였습니다. 테슬라 그게 두려운 거죠. 저기 뭐죠? 엑스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머스크. CEO를 보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너 리스크라 그러죠. 네, 오너 리스크. 말이 너무 많아서 테슬라가 휘청휘청하고 주가도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덕분에 또 떴잖아요. 뭐 어쨌든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스타성이 있어서 그런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나는 말이 엑스한 많은 것이 것도 좋은 좋은 것 것이냐 같은데, 어쨌든. 또 말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냐는 또 차차 이제 뭐 9월 10일이죠.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이제 생중계를 해드릴 텐데 네. 저 잊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봐서 뭐 토론은 열릴 것 토론은 같아요. 열리고. 이거 아마 정하다 안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음소거. 음소거 하는 것까지도 아마 받아들일 것 그렇겠죠. 같아요. 뭐 그거 하나 네. 때문에 틀어버리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기자들 인터뷰는 받아야 돼. 그리고 사실은 그 맞잖아요. 정치인들 하면은 질문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카말라가 단독 인터뷰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뭐 이게 좀 한인 사회를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소영 기자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고요. 먼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26일 아침에 이 샌페드
샌페드로 1300블락 샌페드로 LA 스트리트 다운타운이죠. 그렇죠. 네. 그 대형몰에서 조직적 절도 범죄가 발생해서 이게 한인 밀집몰이에요. 한인 업체 밀집몰이거든요. 샌피드로. 네, 샌피드로 스트리트시요. 네, 거기서 지금 이 조직적 절도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이게 영상인데요. 2명입니다. 지금 이게 절도범이고요.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말하는 거죠? 네, 2명 다 네, 저도 2명 다. 여기가 1300블락 샌페드로 스트리트에 위치한 대형몰의 한 상점입니다. 한 업체. 한인 소유.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 58분, 11시 정도 됐어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어야 되는 네. 타임에 저 두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태연합니다. 굉장히 그냥 그냥 예. 물 흐르듯 네. 자기 집에 마치 있는 것 마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잠깐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네, 저기 맞아요. 지금 훔치는 거 많아. 자기 가게인 네. 것처럼. 직원 마냥 네, 네, 지금 네.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직원이 좀 뭔가 정리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들어왔다. 밤늦게 저게 훔치는 좀 거 주인한테 맞아? 잘 보이려고.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제 수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보면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 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이게 이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발췌를 해온 건데 그 여 부분에 보면은 금고 같은 그 캐비넷 같은 거를 나중에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도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굉장히 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손에는 커피컵을 하나 들고 있고요. 전혀 뭐 누가 와서 잡힐 아니, 거라는 그런 염려 같은 게 안 보이네요. 진짜 네. 누가 보면 직원인 줄 네, 알겠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직원이 그냥 네. 짐 정리하고 네,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고. 뭐 전혀 훔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만 보더라도 지금 이 장면만 보더라도 저 두 친구는 굉장히 이 몰의 상황을 이 잘 업체들 아는. 상황을 잘한다. 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절대로 누구도 그렇죠. 오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않으면 저렇게까지 여유가 있을 그러니까 수가 직원 없는데. 출신 최소한 거기서 일을 잘 뭐 좀 그거는 그럴 수도 너무 있는 확대 거고. 해석일 수 그것까지는 있고요. 조금- 아이고, 네. 제가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상황을 굉장히 네, 잘 잘 아는. 아는. 네. 네, 지금 물건들을 꺼내고 있는데 방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게 네. 뭐냐면은 이게 사전에 너무 잘 알고 들어온 것 아닌가. 근데 이게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것이 25일 새벽 2시 42분쯤이었거든요. 이 건물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게가 네. 이 알람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예, 알람을 설치했는데 그 알람이 보안 경비업체로부터 알람이 울리니까 네.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용의자들은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그 업주는 바로 LAPD나 뭐 이런 데 신고했겠죠. 그리고 용의자들이 그 사이에 도주를 했는데 25일 새벽이면 2차례 침입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그 이유가 용의자가 사전에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서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들이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돌아간 뒤에 25일 밤 10시쯤 다시 나타나서 저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전에 이미 돌 거 다 돌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보고 정말 여유롭게 좀 범행을 계획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장 방문 먼저 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네. 몇 시간 뒤에. 그리고 뭐 이 장면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같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게 이렇게 긴 1층에 긴 몰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 집에서 자물쇠를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 자물쇠를 뜯고 이제 침입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벽들을 뚫기 시작하는데 벽이 너무나 얇고 그렇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다 깨질 뚫리는. 정도로. 사실 제가 예, 그 부서질 정도로. 부서진 네. 조각을 이렇게 좀 제가 부러뜨려 봤는데 예. 석고보드예요. 석고보드. 네, 그러니까 뭐. 뭐 망치 필요 그냥 없죠. 이걸로 그냥 딱 그냥 주먹이나 때리면은, 발길질 그러면 정도만 해도 다 깨고 커터칼 같은 걸로 몇 번 그은 다음에 음. 발길질하면 바로 뚫리는. 근데 이 연결돼 있는 업체 그 벽들이 다 뚫려 있었다. 근데 1층만 뚫려 있느냐? 저기 지금 건물 보시면 2층도 있고요. 2층도 뭐 이런 있는데 네. 거기 벽들도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꼭 무슨 거미나 이런 곤충 마냥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벽을 뚫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 검이나 네. 곤충. 그래서 지금 뭐 피해를 입은 지금 뭐 물품들은 다량의 체크북. 네. 그리고 책북, 네. 그리고 현금, 그리고 세금 보고 서류, 그리고 컴퓨터 등 값될 만한 거는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네, 세금 보고 서류를 가져갔다는 건 좀 걱정스러운데요. 거기 인포메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분 도용까지 좀 우려되는 그런 사실 상황이라고 그 볼 수가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업주들이 사실 그 업주분들을 만났거든요. 가서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우시는 거죠. 너무 속상하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왔는데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이게 책북이 그냥 한 장 두 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 말 그대로 책북이에요. 네. 여러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걸 세금 다- 보고 서류에도 다 업주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프리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행에다 전화하고 전화해야겠네. 또 경찰 오면 경찰 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주들은 정말 진짜 미칠 노릇인 거죠. 말 그대로 미칠 노릇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업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수차례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1월 1일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건물주한테 그 이 보안 시스템 강화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건물주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웃기지만 그 가게 외부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가게 내부는 너희 소관이기 때문에 너희가 시스템을 다 강화를 해야 약간 저거랑 된다. 비슷한 거네요. 타운하우스 뭐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가봤더니 정말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알람이 있는 업체 그리고 CCTV가 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시설조차도 왜냐하면 불경기에 장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그 밖에 가게들 밖에 좀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뭐 이런 전등 같은 것들도 이 절도범들이 계속 깨 부셨다 그래요.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죠. 혹시라도 자기 얼굴이 예. 찍힐까 봐. 드러날까 봐.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나고 나서 고쳐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를 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러 갔을 때 서소영 기자와 함께 이제 취재를 도는데 그때 마침 건물 매니저와 관계자가 나타나서 저희가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 이랬다며 이거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언론이 저희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뭐 타사도 있었고요. 뭐 팍스 11, KTLA, 텔레문도 다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 다 케어해 줄 거야. 고려를 하고 있다, 컨시더링 하고 있다라고 앞에서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CCTV를 업주분들이 공개를 하신 거죠. 이런 애들이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래서 건물주랑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건물주가 아니 너희 잘못이 크지. 그리고 첫 집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벽을 뚫고 다니기 전에 첫 집 문을 자물쇠를 따고 들어갔다고. 그 책임을 그쪽에다가 지금 전가를 하고 있어서 이 한인 업주들이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뭐 단체 행동이라고 하면 이제 법정 다툼이 될 수 네. 있겠죠. 단체 소송. 자물쇠까지 채운 거를 따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겠어요. 그걸 건물주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그게 건물주 탓이 되면 모든 절도 범죄는 다 건물주 그렇게 탓으로 되는 돌릴 수가 거죠. 있어요. 그렇게 주택에서도 되면. 그렇고. 예. 그거는 그 일괄적으로 제가 볼 그렇게 한다는 게. 법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좀 인정받기 어려울 것 예. 같은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안에 들어가서 한 군데 이제 자물쇠 따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벽을 뚫고 들어간 건데 벽이 저렇게 얇고 그것도 문제가 약한 있는 거죠. 거가 건물주가 애당초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네. 아니면 저분들이 입주하면서 저렇게 임시로 만든 건지 네. 그거 혹시 어떤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 건물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파티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공간들을 파티션, 나눈 나눈 느낌이죠. 벽이 이제 석고 보드 벽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들 개개인이 그렇게 했으면은 이게 사실 조금 벽들이 달라야겠죠. 달라야죠. 뭐 개개인이 나는 좀 우리 보안 강화를 위해서 그렇죠, 두꺼운 그렇죠. 벽을 쓰고 네, 싶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있고 달라야 되는데 모든 벽들이 일괄적이었다. 그거는 건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렇게 거죠. 왜냐하면 했을 수 있죠. 그만큼 세입자들을 늘려야지 그렇죠. 예, 렌트비를 많이 받으니까. 돈을 더 많이 그렇다면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자물쇠 쪽보다는 오히려 그 벽이 뚫린 거 저렇게 네. 쉽게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건물주의 책임을 하지 묻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한인 생각도 업주들이 그 주인한테 보안 강화를 이미 요청을 했는데 수차례? 수차례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그런 단체 소송을 좀 뭐 단체 준비하겠다는 소송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솔직히 근데 업주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는 부분은 그렇죠. 이제 저희가 렌트비를 사실 저 건물이 조금 다른 건물들보다는 렌트비가 싸다고 합니다. 좀 싸기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저기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업주들이 꽤 계셨어요. 하지만서도 렌트비를 내고 또 렌트비를 내매 있어서 그 권리는 보장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아무리 장소만 빌려준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뭐 저희도 건물을 이렇게 이용을 네. 하고 있지만 뭐 그래서 이제 그 업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소송을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도 이제 신고를 하면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업주들이 야 이거 진짜 우리 너무 무섭다. 무서운데 좀
어떻게 순찰도 좀 강화를 해주고 그 좀 앞에서.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진 당일 좀 물품들도 많고 아직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조금 그 지켜줄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은 없냐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 뭐 순찰 도는 거는 횟수를 늘릴 수는 있으나 우리도 인력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경비 시스템이 그러니까 경비 잘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여기 가드들이 보니까. 있으면 좋은데 예, 경비 요즘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 같은데. 경제 상황에서 저렇게 밤새는 가드가 예. 있기는 쉽지 쉽지 않고요. 않죠. 예, 쉽지 예.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뭐 아파트나 사람들이 사는데도 가드가 없는데 예. 저기는 이제 퇴근하고 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저런데 물건 지키기 위한 가드를 밤새 둔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업주분들은 그 얘기를 사실 저도 이제 자바 시장이 첫 번째 커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막내 때부터 커버리지를 했던 게 자바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가봤겠죠 취재차. 그러면 제가 막내 시절 때는 기억이 나는 게 7시, 8시 마감 시간이 보통 7시, 8시 저녁 근무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치안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을 요즘에는 4, 5시면 닫는다고 합니다. 더 일찍 닫는. 왜냐하면 저런 일이 또 터져서 낭패 정말로 진짜 뭐 물품 털리는 건 괜찮겠으나 뭐 괜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몸이 상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근데 그거가 무서워서 이제 4시, 5시면은 좀 조기 퇴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뭐 자물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 보통 상업 건물 같은 데는 뭐 셔터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그 웬만해서는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셔터는 셔터 같은 좀 거를 그렇죠. 좀 설치한다든가 그런 게 좀 그렇죠. 이제 거기 현장에 가보면 네. 말씀 그대로 셔터를 내리고 그 밑에 이제 자물쇠를 네. 잠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도 좀 강화 자물쇠. 강화 자물쇠. 그러니까 너무 딱 이렇게 고리를 바로 자를 수 있는 게 네. 아니라 이렇게 커버를 씌워놔서 뭐가 안 들어가게끔 들어가게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르고 들어간 거죠. 그거 커버까지 있는데도 그걸 자르고 네네네.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전문가 예.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러온 그래서 그런 그때 이제- 뭐죠? 블랙 라이브스 매럴 때 네. 그 시위 못 들어오게 그걸 뭐라 하죠? 하드우드. 네, 하드우드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실 뭐 저 하드우드 뭐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렇게 되면은 그 창문을 다 가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의류 가게인데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그래서 이제 철제 그 이 뭐 셔터나 이런 거를 해놓고 이제 아침에는 다 그것도 방화벽 걷어내고 또 그것도 일이니까요. 일이긴 하죠. 일이긴 한데 하죠. 이런 일을 또 예방하지. 내가 보니까 집 주인이 보안 강화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건데 뭐 아니 뭐 계속 번거롭더라도 반복은 계속 되고 예. 있고요. 그 용의자 소식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나요? 자 지금 이 CCTV를 경찰에다가 넘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따로 영상을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영상 확인 결과 히스패닉일 가능성이 높다. 히스패닉 예, 그리고 저 2명뿐만 아니라 저 2층에서도 2층에도 뭔가 예, 움직임이 있었던 있었던 것 보여요. 추정이 돼서 2명 이상의 용의자들 그러니까 조직적 절도 범죄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단단히 노리고 한 것 같아요. 노리고 딱 한 보면은 이건. 그 업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지난해부터 1월 1일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간을 봐왔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확 털려가지는 않았지만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업체는 자동차로 들이받아서 뚫었다고 합니다. 그 정문을.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 영상에는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그 사실은 그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희 주영석 기자도 이 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했었거든요. 좀 뭐 확인하셨겠지만 담배를 피고 있고. 아 그렇죠. 담배도 피고 저 안에서 저 굉장히 안에서 여유가- 라면도 거의 먹고 주인이 있고. 라면도 끓여 먹었어요? 네, 굉장히 네, 여유가 그 있는 흔적들이.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시간대는 누가 없을 것이다. 이 그걸 시간대는 알고서. 우리가 활보를 그쵸. 해도 될 것이다라는 걸 근데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게 도매상이라 뭐 2달러, 5달러 맞아요. 굉장히 저렴한 네, 저렴한 그런 거죠.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두 개 훔쳐가지고는 돈이 되지 않을 텐데 무슨 보석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렇게까지 막 깨부수고 들어가서 절도를 할 때는 이걸 뭔가 상당한 돈을 노리고 왔을 이걸 텐데 훔치고 또 딴 데 팔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판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저게 뭐 저렇게 싼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상당한 몫을 챙기려면 저걸 다 뭐 맞지. 뭐 부피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좀 그 예. 뭐라 그럴까 좀 노력하는 거에 비해 부피에 비해서는 좀 약간 가격이 좀도둑. 떨어진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왜 저런 데를
노렸을까 하는 사실 그런 좀 의문도 있긴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자바 시장 특성을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자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현금이 많이 현금이 이렇게 많이 도는 있죠. 예,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자바 시장에서 장사를 해보진 않았으나 자바 시장 쪽에 이제 커버를 하다 보면 현금을 가끔씩 이렇게 다음날 마감이고 혹시 저런 곳에 이제 현금을 두지 않았을까? 두지 않았을까? 아, 그런 왜냐하면은 요번에 털어간 것들이 무게가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뭐 정말 비싼 컴퓨터, 뭐 디자이너 분의 그 컴퓨터, 애플 컴퓨터인 것 같은데 그거를 뭐 2천 몇백 불짜리래요. 그거는 털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털어가지 저런 제품을 털어간 게 아니에요. 저런 옷 같은 저런 거. 그러니까 싸구려 제품을 옷을. 털어갈 사실 그리고 뚫린 벽이 굉장히 이제 저희 세 명이 이제 남성이지 않습니까? 저희 한 명 지나가기도 굉장히 벅차게 작게 네. 뚫려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이제 그리고 저런 물품들을 대량으로 빼가려면 너무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CCTV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었는지 그 주인들이 그렇게 뭐 실시간으로 자기 사무실 맨날 이렇게 체크하는 뭐, 분들 근데 있지 그거는 않습니까? 자기가 뭐 이제 그- 한번 볼까 해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저런 시스템이 뭐 누가 예를 들어 들어와서 찍힌다고 할 때 그게 뭐 팝업 돼가지고 지금 뭐 뭔가 누가 찍히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문제가 그 보안 이슈를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지키지 못할 거면 그럼 주인들이 좀 더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뭐 집에 이렇게 항상 보고 있다. 그럼 매일같이 있다든지 저거만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참- 뭔가 뭐 어디에 네. 특정 뭐 항상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동태가 이상하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어느 그냥 그런 정도는 생각이 좀 자주 볼 필요는 그냥,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거 뭐 뭐 현실적으로 생각을 매일은 못 본다 해보는 하더라도 근데 제가 만약에 저런 가게 갖고 있고 불안하다 그러면 집에 와서 뭐 시간이 될 때 그렇죠. 이렇게 들여다볼 가능성 최소한 뭐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근데 이제 뭐 저렇게 밤늦게 11시 몇 분에 CCTV를 들여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밤에 보통 밤 11시 훔치니까 약간 그러니까 찍혀 있는 밤에 시간. 보통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근데 이게 몇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 총 뭐 밤 보면은? 10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이루어진- 저렇게 하고 계속 있는 저렇게 거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라도 뭐 이렇게 체크를 한 근데 두어 이제 시간, 하든지 두세 집에서 시간. 만약에 경비원을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야 보낼 되는데 뭐 그 자바 재정적인 시장 여유가 없다면. 근무 예. 이렇게 그를 보면 굉장히 그 반노동적인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네, 그렇죠. 업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시간대가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뭐 2, 3시까지기 때문에 몸이 지쳐 있는 몸이 안 지쳐 있는 사람도 그 시간대는 좀 깨기 쉽지 네.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카메라를 들여다보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대였다. 그리고 이 절도범들이 좀 지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시간대를 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지를 해야 되니까 네. 저도 뭐 제가 보니까 경찰들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떤 좋은 방안을 좋은 대책을 이렇게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단체 소송도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뭐 제가 특정 협회를 뭐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협회들이 있어요. 한인 그렇죠. 타운에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거기 자바 시장에는 자바 시장 특정적인 협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의류 봉제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오늘 벌써 이분들도 그런 협회 소속 아닙니까? 이번 그럴 피해 것 입은 뭐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아니요. 여쭤봤는데 뭐 아닌 분도 계셨고요. 봉제협회? 뭐 예. 의류 협회 뭐 봉제는 예. 아니고 의류 협회 의류협회. 뭐 이런 쪽에 뭐 소속이 돼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뭐 그런 님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정보들은 괜히 네, 나갔다가 또 그렇죠. 한인분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맞죠. 그런 정보 근데 좀 나갔다가 조금 아무튼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찌됐건 좀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예. 네네. 좀 도움이 이런 필요한 일은 것 조금 같아요. 이슈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벌써 10번째 에피소드 네.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벌써 5주가 지났다는 얘기겠죠. 네. 또 앞으로 5주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10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11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